예,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이제 오늘 맡을 강의는 그 입시와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다루는데 앞서 우리 최은희 선생님께서 해주신 부분이 약간 좀 겹칠 수도 있어요. 예, 먼저 우리 대학 입시에서 이제 지원하는 거 우리가 지금은 당장 중학생이니까 이게 뭐가 뭔지 도대체 대학을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이런 거조차도 지금 감이 안 잡히실 텐데요. 크게 이제 입시에는요 수시와 정시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이제 원래는 수시는 미국 대학들이 아무 때나 학생들을 뽑아요. 학생들이 그 대학에 들어가고 싶으면은 뭐 이력서 같은 거죠. 지원 원서를 내면 4주 동안 평가를 한 다음에 개별 통보를 해서 아무 때나 학생들을 뽑고 대신에 이제 학기는 뭐 그 다음 학기에 이제 시작이 되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자 해가지고 아무 때나라는 뜻에서 수시 이런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근데 3학년 1학기에 학생들을 선발을 했더니 우리나라 대학은 그 다음 3월 달에 개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3학년 1학기 한 5월이나 6월쯤에 수시에 합격한 친구들이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의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학교 안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결국 수시를 그럼 1학기 수시는 없애고 2학기만 하자 이렇게 됐다가 그게 지금은 9월 달에 한꺼번에 접수하고 그 이후에 수능 성적이 나오기 전까지 여러 평가를 한 다음에 선발하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름은 수시지만 굉장히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름은 수시인데 실제로는 뭔가 정해져 있는 듯한 그런 전형이고요. 정시는 이제 국가에서 정해줄 때 본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아예 대놓고 딱 정해 놓는데 이 수시는 원래는 대학에서 일정을 정했었고 정시는 국가에서 일정을 정해 줬던 건데 뭐 지금은 수시도 국가에서 일정을 정해주는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수시는 이제 일반 대학교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4년제 대학인데요. 6번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전문대는 지원 제한이 없습니다. 정시는 이제 수시에서 뭐 안 썼거나 수시로 못 갔을 때만 지원이 가능하죠. 일반 대학교는 이제 3회 지원이 가능하고요. 전문대 지원 제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수시 합격자는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다. 요게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될 건데 다만 지금 아래 나와 있는 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아시죠? 카이스트 그다음에 가까운 유니스트 또 대구 디지스트 그다음에 광주의 지스트 이런 이제 과학기술원 그다음에 사관학교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 경찰대학 이런 대학들은 그 수시 합격을 해도 정시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는 이제 그렇죠. 정시에 지원이 가능하고 무슨 특징일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일반 대학교는 이제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대학이고요. 과학기술원은 당연히 과학창의재단 거기서 운영하는 거고 사관학교는 국방부, 한예종하고 전통문화예술대는 문화체육관광부, 경찰대학은 행안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달라서 얘네들은 수시나 정시와 상관없이 여기 합격하더라도 별도로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입시 전형도 또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전형 얘기하면 헷갈리시죠? 그렇죠?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크게 이제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형 요소는 네 가지예요. 학생부, 논술, 실기, 수능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학생부는 두 개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석차 등급만 가지고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냥 우리 흔히 그냥 내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른 거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뭐 교과 세특처럼 선생님들이 아니면 종합 의견처럼 선생님들이 생기부에다가 평가해 주신 내용을 안 봅니다. 예. 그리고 봉사활동이나 출결이 약간 들어가긴 하지만 뭐 사실상 안 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석차 등급만 보는 전형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소서도 써야 되고 하는 이 복잡한 부분이 바로 여기죠. 그래서 내신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뭐 진로활동이라고 해서 이제 자동봉진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묶어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데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비교과 활동이라고 그래요. 교과 활동이 아닌 비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과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지금 중3들은 무조건 이제 추천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 지금 중학교 2학년들은 아마 이 비교과 활동도 삭제가 되고 자소서도 삭제가 되고 교과 내신 중에서 이제 세부 능력 특기사항, 아까 교과세 특 중심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논술은 이제 뭐 당연히 논술을 봐서 붙는 전형이고 실기는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진짜 실기가 있어요. 진짜 실기, 음악, 미술, 체육, 뭐 연기 뭐 이런 진짜 실기 전형이 있고 특기자 전형도 이제 실기 위주로 넣는데 이제 어학 특기, 영어, 뭐 토익, 토플 점수 높거나 그다음에 수학 특기자, 과학 특기자 해가지고 수학, 과학에 고등학교 때 아주 특별한 어떤 성과를 낸 친구들. 학생부 종합하고 특기자 전형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비슷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차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 안에서 활동한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고 이 특기자 전형은 외부 대회 나가서 큰 상 받고 이래도 이것도 다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전형은 원래는 학종이 아니고 요겁니다. 특기자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형인데 특기자 전형이랑 학생부 종합 전형이랑 뽑는 방식이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뭐 1단계 서류 평가, 2단계 면접 이런 평가 방식이 비슷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특히 교육과 관련돼 있는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심지어 기자분들조차도 이 두 개 전형을 엄청 헷갈려 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 안에서 일어난 활동만 평가를 하게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특기자 전형은 그 외의 활동도 되는데 지금 요거를 없애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 이제 수능 위주 전형은 이제 정시 전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형까지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헷갈리는 거, 뭐 일반 전형, 특별 전형 이게 뭐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자격 조건과 관련된 거예요. 일반 전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자격 조건이 별거 없어요. 그냥 고등학교 학력 이상자면 누구나 시험 볼 수 있는 전형. 그러니까 그게 앞에서 봤던 학생부 교과대가 됐던 종합이 됐던 논술이 됐던 정시가 됐든 간에 고등학교 학력이면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면 그냥 일반적인 전형 또는 이제 일반 전형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이 의무적으로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대학의 책무성이라고 해서 대학이 사회적 책무성 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 사회통합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통합 전형에는 크게 이제 경제적 배려 대상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그리고 이제 대학의 독자적인 어떤 전형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이 경제적 배려 대상자는 대학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선발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기존에는 대학들이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저께 발표된 것에 의하면은 지금 중2, 중3 아마 될 거예요. 중3도 아마 거기까지 이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중2부터는 의무적으로 이쪽을 대학이 또 많이 선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두 개 전형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많이 한 대학에서 그렇게 많이 뽑지 않았는데 이번에 발표된 걸 보면은 이 두 개 전형을 대학 정원의 10%를 뽑아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지금 이 합천 지역은 뭐가 됩니까? 농어촌이 되죠. 그러니까 합천 지역에서는 지금 희망이 생긴 겁니다. 예, 괜히 중간에 도예지에 가서 뭐 등록하시고 뭐 이러지 마시고 이 합천에서 잘 해보시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이 독자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전형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다문화 자녀, 뭐 군 자녀, 경찰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전형도 있다는 사실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특기자하고는 다른 거죠. 이번에 특별 전형은 이제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에서 외국에서 유학했거나 아니면은 순수하게 외국인들을 선발하는 이런 전형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학생들은 일반 전형이나 사회 통합 전형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수가 지금 많이 줄죠. 이거는 입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요.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은 대학 모집 정원 대비 학생 수거든요. 근데 그의 학생이 얼마나 태어났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인구 절벽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인구 절벽이에요. 예, 확 떨어졌죠. 그렇죠? 6만 명 정도가 떨어졌죠. 이 6만 명이 얼마나 큰 숫자냐면은 서울 인서울대학 아잖아요. 인서울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아마 합천 지역에서도 우리 아이를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야 될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걸 핑계 삼아서 나도 한번 서울 가서 살아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인서울대학의 모집 정원이 다 해서 아주 싹 끌어 모았을 때 한 6만 5천 꽤 되니까 지금 줄어든 거가 6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권 대학이 지금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냥 인서울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3이 더 적죠? 예, 중2는 더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중3 학생들은 나중에 대학을 고3 때 제대로 못 가게 되면 아마 중학교 2학년 애들에게 이제 얘네들을 이제 밀어버리고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재수의 의지가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나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고1, 2 학생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얘네들이 고3 때 대학을 못 가면 군대를 갔다 와서 또 여기서 경쟁을 해서 아마 여기가 은근히 폭발을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대학교, 그러니까 4년제 대학교의 경쟁률이 지금 1대1 좀 넘는데 전문대학까지 포함하면요, 지금 4년제 전체 대학 모집 인원이 50만 명이 넘어요. 근데 태어난 애들이 45만 명 이하가 됐으니 이제 대학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뉴스에 보셨다시피 지금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이미 폐교가 된 대학들이고요. 지난 8월 달인가에 동부산대학교가 폐교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폐교를 어떻게 우리가 보고 있냐면 이게 벚꽃이 피는 순서인데요. 아마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먼저 폐교가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한참 뉴스가 됐던 게 명지대학교 혹시 뭐 망했다 이게 들어보셨어요? 명지대학이 망했다 해가지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명지대학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한테도 많이 물어봤는데 명지대학은 망한 건 아니고요. 얘네 망한 게 아니라 대학을 운영하는 이사장이 실수를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건 아니에요. 다만 어쨌든 폐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학교든 인구가 줄어드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들어간 대학이 폐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가는 어떻게 해줄까요? 그래서 폐교가 될 경우에는 이렇게 특기자 있잖아요. 뭐 체육 특기자 뭐 이런 것처럼 선발 시험을 보지 않고 들어간 아이들은 구제 방법이 없고요. 선발 시험을 보고 들어간 아이들은 국가에서 가장 가까운 인근 학교로 특별 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교에도. 그래서 특별 전학이라는 게 있으니까 폐교되는 거에 큰 문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명지대학이 혹시 폐교가 되면 어떡하나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바로 가장 가까운 대학이 연세대학이에요. 예. 전략적으로 한번 이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보셔야 될 것이 수능 출제 범위 아까 앞서 최은진 선생님이 상세히 얘기하셨으니까 뭐 구체적으로 다 얘기는 안 해. 요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조금 언급을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제가 사실은 그 지난주 주 초에 이 원고를 만들어 가지고 EBS 측에다 보냈는데 갑자기 28일 날 대입 공정한 방안이 또 나온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이걸 좀 긴급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비교과 활동과 자기소개서 폐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학생의 그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기재해라.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이 기재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 선택 사항이었는데 선생님들이 의무적으로 모든 학생을 1등부터 꼴찌까지 모든 학생을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하겠다는 거죠. 이건 바로 적용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 소재 16개 대학, 이제 아이들이 흔히 그 시조처럼 외우는 대학들이 있어요. 서연고, 서성한이, 중경외시, 건동홍수 이렇게 외우는 게 있는데 그
대학들이 16개 대학들이 포함이 되는데 이 가운데 한 2개 대학이 이제 빠졌네요. 이화여대와 홍익대가 빠지고 나머지 대학들, 그러니까 이화여대, 홍익대가 이미 수능 전형, 정시 전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시로 40% 이상을 뽑기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요. 이 대학들은 지금 보통 한 정시로 20에서 30%를 선발하는 대학들인데 40%까지 선발해라. 그런데 50%는 넘기지 말아라라고 또 해서 수능이 아마 40% 정시가 40%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학들의 반응이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대학들이 되게 기분 좋아해요. 예, 국가에서 인정한 대학이다, 우린 막 이러면서 기분 좋아하는데 이제 좀 난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와서 좀 열심히 다녔으면 좋겠는데 이게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되게 묘한 시험이에요. 뒤에 가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 수능 시험을 너무 어렵게 내면 아이가 수능을 보고 와서 풀이 팍 죽겠죠. 그럼 엄마 아빠들이 속상하시겠죠. 그러면 정부를 욕하겠죠. 이놈의 정부 수능도 어렵게 냈다 욕하겠죠. 그럼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 현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정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그 정부가 비판을 받을 수가 있겠죠. 많이 표가 날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수능은 항상 쉬운 문제, 어느 정도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한 7, 80%를 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변별을 해요. 몇 문제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갖냐면 요거 몇 문제만 내가 더 맞췄어도 더 좋은 대학 갔을 텐데. 이래가지고 자기가 대학을 다니다가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반수 알죠? 반수를 해요. 반수. 그래서 반수를 하게 되면은 대학은 엄청난 손해를 봐요. 왜? 그 학생 하나가 등록을 해줘야만 그래도 한 학기에 400만 원, 500만 원 등록금 한 명이 그 정도인데 그런 학생이 만약에 10명이면 5천만 원, 100명이면 5억이에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2년, 3년 누적이 되면은 그 대학교는 연초에 학생들 등록금을 가지고 짰던 예산과 했을 때 계속 예산에서 펑크가 나고 그게 누적이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정시가 늘어나면 학생들이 아쉬워서 나가는 친구들이 많아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대학들은 정시 확대를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학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왜냐? 아직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자소서가 있잖아요. 자소서에 뭐라고 쓸까요? 그 대학 가고 싶다고 쓸까요? 아쉬우면 니네가 날 뽑아라라고 쓸까요? 네? 그러니까 그 대학 가고 싶다라고 하는 애를 뽑는 거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온 애들은 안 나가요. 네, 근데 정시로 온 애들은 내가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 이놈의 대학 안 왔을 텐데 이렇게 해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이걸 좀 부담스럽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요게 나온 거예요. 사회 통합 전형을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라. 이건 엄청난 숫자예요. 지금까지는 정원 외로 한 학과에 1명, 2명, 그래서 뭐 50명 이렇게 뽑았는데 이게 10%가 된다는 얘기는 보통 뭐 서울대학 같은 경우 3,000명을 뽑으니까 10%면 300명이에요.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났죠. 그래서 이쪽 전형이 이제 의미가 있다. 예.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는 입시 환경들이 있고요. 이건 또 이제 학교별로 따지면 내신 상위권, 내신 성적 따기가 또 학교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누구나의 경험, 누구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수능시 인원이 또 감소되다 보면은 수능을 또 잘 보는 학생들의 숫자도 감소되기 때문에 혹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 대학 쪽에서는 통과가 좀 어려운 경향도 있고요. 보면 또 이제 교육 과정도 이제 많이 개편이 돼서 학생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막 신청해서 듣게 되면은 옛날에 의무적으로 200명 다 때려 넣어서 그냥 들었던 과목인데 이제는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들로 분산되면은 막 30명 듣는 과목, 60명 듣는 과목, 200명 듣는 과목 이렇게 과목마다 수강자 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신 성적은 원래 비율로 나오는 건 아시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그러니까 30명이 수강하는 과목은 1등급이 1명밖에 안 나와 오는 거고
뭐 200명이 수강하는 과목은 이제 1등급이 8명까지 4%니까 8명까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200명, 300명 한꺼번에 듣는 과목들이 학교에서 지정해서 나왔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쪼개서 선택하다 보니까 1등급 숫자가 또 크게 감소, 2등급 숫자도 감소. 그래서 내신 상위권이 학생 수 감소와 함께 교육과정 감소로 이제 내신 성적만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하기 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및 정시의 증가는 수능의 중요성이 이제 강조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모집 인원은 지금은 이래요. 지금은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돼서 수능 위주가 이제 20%인데 요게 이제 40%까지 올라간다는 거니까 상당히 큰 변화가 오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능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드리자면은 수능은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이 안 맞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모님들은 학력고사 내지는 초창기 수능을 보셨어요. 그 당시는 어떤 과목, 어떤 시험이었냐면 국가에서 정해준 일종 교과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국어 노란색, 국사 노란색, 사회 노란색에 그러니까 누리끼리 한 색의 일종 교과서를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같이 봐요. 예. 지금은 국어도 7개 출판사에서 지은이도 다 다르고 다 각자 거기 들어가 있는 내용이나 시나 소설 다 다르게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국어 교과서 한 가지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를 할 때 어떤 걸 물어보냐면 가로를 뻥 뚫어놓고 여기에 들어갈 단어 외운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시잖아요. 뭐 유명한 서한샘 뭐 이런 그 강사 같은 사람들은 뭐 밑줄 쫙 뭐 돼지꼬리 땡땡 해가지고 막 요거 외우면 나온다 막 했던 그 학력고사와 지금 7종 교과서로 각 고등학교마다 다 배우는 내용이 다른 이런 그 수능은 시험 문제를 낼 때 한 교과서에서 가로넣기로 낼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암기를 한다고 해서 암기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7종 교과서를 관통하는 개념, 그 개념을 충실히 이해한 친구가 그 개념을 활용한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서 개념이 굉장히 필요하고 사고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험이 수능이에요. 따라서 노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고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독서를 한다거나 또는 개념 하나를 가지고 충분히 생각을 좀 많이 한다거나 하는 이런 이제 시간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근데 조급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수능 문제가 나오면 그 수능 문제를 푸는 방법이 이제 사고력을 통해서 푸는 건데 그 푸는 방법을 외워버리는 거예요.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 외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수능 문제는 다음 해에 새로운 문제가 또 나오면 또 가서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부의 양이나 학원 가는 시간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훨씬 많은데 아버님들도 좀 계신데 특히 우리 아버님들 고등학교 때 어땠습니까? 학교 끝나면 어디로 가세요? 전자오락실, 그렇죠? 이런 데 가가지고 놀다가도 집에 와서 2시간, 3시간 빡세게 외우고 그랬던 경험 있으실 텐데 지금은 아이들이 그런 거에 비하면은 거의 뭐 완전 나눠져 있죠. 공부하는 애들은 막 학원만 계속 돌고 물론 안 하는 애들은 뭐 PC방만 돌고 뭐 이러지만 그 과정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도 수능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고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그 사고력, 누군가 풀어낸 사고력을 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수능의 차이예요. 수능과 학력고사의 차이니까 생각하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충실히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수능은 상대평가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학력고사는 내가 점수를 맞추면 돼요. 내가 많이 암기해가지고 한 점이라도 맞추면 되고 그 맞추는 점수만큼 그대로 성적표에 나왔죠. 340점 만점에 뭐 300점이냐 290점이냐 내가 맞추는 점수예요. 그리고 수능 초창기도 200점 만점에 180이냐 160이냐 165냐 이거 다 자기가 맞추는 점수인데 지금 수능은 맞추는 점수가 아니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수능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이제 이 학생이 여기서는 작지만 여기서는 큰 학생이죠. 그러니까 수능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수능 성적표 이렇게 나오거든요. 수능 성적표를 보시면 여기 표준 점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 표준 점수는 보니까 막 그 131, 137 분명히 한 과목의 만점은 100점일 텐데 어떻게 130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표준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평균에서 내 점수, 평균에서 내 점수를 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균보다 높으면은 플러스 알파 점수를 받고 평균보다 낮으면 마이너스 알파 점수를 받고 평균과 똑같으면 100점 기본 점수라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국어 시험을 봤는데 전국 수능 평균이 70이다. 근데 나는 90점을 받았다. 그런 학생은 일단 100점 플러스 알파 그 20점에 해당하는 이제 점수 계산식은 따로 있는데 알파 점수를 받는 거고 수능 평균 점수가 70인데 내가 50점 받았다. 그럼 나는 100점 마이너스 알파 점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요 점수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잘했나 못했나 나와 같이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보다 내가 더 잘한 학생인가 못한 학생인가를 점수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춘 점수가 아니고 그러면 수능이 엄청 어려워서 모든 학생이 다 시험을 못 보게 되면 내가 못 봐도 큰 차이가 없는 문제가 없는 이런 게 바로 수능 시험의 이제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모든 학생이 다 빵점이고 내가 100점일 때 최고 점수 200점이 나와요. 이건 이론적인 거고 보통 이제 수능이 어려워서 평균점이 낮을 때 보통 이제 140, 14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수능 국어가 엄청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작년 수능 국어는 80점만 넘어도 130이 넘는 표준 점수가 나왔고 재작년 수능 국어는 엄청 쉬웠거든요. 95, 96이 나와도 13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이 정말 얼마나 잘했는지 보이시죠? 그럼 이걸 가지고 석차를 다시 내요. 이 표준 점수를 가지고 석차를 다시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율로 잘라 가지고 백분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점수를 잘 맞는다고 해서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수능 성적은 나와 같이 시험 본 애들보다 내가 잘 보면 또는 못 보면 여기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내가 충실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충실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능이 어려웠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남도 어렵게 되는 거고 성적대는 같은 해 보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수능의 대비법 중에 가장 기본 대비법은 뭐예요? 남들 놀 때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대비법입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소개를 드리면 우리 EBSI 홈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EBSI 홈페이지에 검색창에다가 공부의 왕도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주 한 60편 이상의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다큐멘터리가 쭉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쭉 보면서 그래도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거 두 학생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이 학생은 책도 냈어요. 이 학생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게임만 하던 아이인데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나 뭐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다치셨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친 다음에 이 아이가 다 긴장을 해요. 아버지가 다치시고 만약에 혹시 아버지가 안 계시면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인데 내가 이렇게 게임을 해야 되는가 철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책을 펴냈고 공부를 하려니까 기초가 안 돼 있죠. 개념이 안 돼 있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수학책을 펴서 푸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1 것을 찾아봅니다. 역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로 가고 중학교 2학년까지 가요. 중학교 2학년 문제집을 그 친구들 다 옆에서 도서관에서 고등학교 문제집 풀고 있을 때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중학교 문제집을 다시 풉니다. 그리고 완성을 시킵니다. 결국 이 학생이 이제 뭐라고 중간에 얘기하냐면 고등학생의 시각으로 중학교 문제를 푸니까 좀 빨리 풀리더라. 어쨌든 다시 개념을 다시 다져 나갑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 친구가 그 해에 다음 해에 수학 나형 100점을 받고 서울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책도 나오죠. 그렇죠? 출판사에서 아무나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학생은 의대생이에요. 의대생인데 그 의대에서
의대에서는 이제 과학 시험을 보는데 의대 과학 시험 중에 이 친구가 생물 1등을 합니다. 제일 점수가 높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이제 비법을 물어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물을 잘하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책 3권을 꺼내면서 한 권당 20번씩 같은 생명과학 원이에요. 생명과학 원을 참고서 3권을 사서 한 권당 20번씩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학 원을 60번을 읽은 거죠. 근데 의대생이에요. 의대생은 머리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일반적으로 좋겠죠. 그 머리가 좋은 학생이 물화생지 중에서 그나마 가장 수월하다는 생물이라는 한 과목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물 원 참고서를 60번을 읽었다고요. 예. 그래서 자기 개념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냈겠죠. 그러니까 뭐 그 덕분에 또 의대를 갈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공부를 하다 보면 뭐에 많이 부딪히냐면 고등학교 과목들은 대학 전공과 좀 더 가까워요. 목차부터 해서 대학 전공을 약간 쉽게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레 겁먹고 공부 좀 하다가 완전히 쫄아요. 그래서 과학책 뭐 한 번도 제대로 안 읽고 시험 보기도 하고 한 번, 2번 읽어보고 나는 과학 너무 어려워서 못해. 나는 이거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친구 보고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예.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좋은 학생이 한 과목을 잡기 위해서 마치 진짜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조차도 진지하게 잡는다는 그 느낌을 이 친구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한번 공부에 반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탐구 과목이 있어요. 이게 수능 탐구 과목. 이거 선택하는 방식도 있는데 수학이 좀 문과 학생들 중에서 문과 학생들은 보통 이런 과목들을 선택해서 이제 수능을 보죠. 수학이 좀 수리적으로 우수한 친구들은 경제, 한국지리, 세계지리, 사회문화처럼 통계도표나 이런 거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는 사탐이 있어요. 그런 거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독해력이 좀 좋은 학생들은 사회문화나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법과 정치처럼 글로 써가지고 좀 글이 많이 제시문이 좀 많이 나오고 그것을 독해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사탐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역덕이라고 하는 게 역덕. 뭔지 아세요? 역덕? 역사 덕후 아이들은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같은 역사 과목을 선택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과 쪽에 대학을 가고 싶은 아이들 마찬가지입니다. 수리적으로 이과 안에서도 수리적으로 좀 탁월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계산이 많이 나오는 물원, 물투, 화투 같은 과목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좀 자연의 현상들을 갖다가 아주 세세하게 공부하는 것을 좀 즐기는 학생들은 화원, 화투, 생투 같은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냥 무조건 나는 암기, 과학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암기 해버릴란다 이런 친구들은 생원, 지원, 지구과학 투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이제 우리 최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대입 수능 과목 지정 현황인데요. 인문계는 상관없어요. 무슨 과목을 선택해서 봐도 상관이 없고요. 자연계에서 원래 어떻게 될까? 자연계 대학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는데 이 노란색 대학을 보세요. 이 노란색 대학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대학교에 의대, 공대, 자연대를 오고 싶으면 수학을 확통 선택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확통을 선택하면 안 되고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선택해라. 근데 기하는 엄청 어렵거든요. 애들이 공부하기가. 그러니까 대부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미적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문과는 사탐을 선택하든 과탐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으나 또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선택해도 상관이 없으나 우리 대학 이과를 오려면은 과학 두 과목을 무조건 선택해서 수능을 봐라. 이렇게 또 지정하는 대학이 있어서 수능의 취지, 그러니까 지금 1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될 수능의 취지는 문이과를 없애는 취지였으나 대학들의 반란 아닌 반란으로 결국 문이과는 그대로 존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시고 사진 찍어서 출력하셔가지고 벽에다 붙여놓으세요. 예. 이게 이제 배치표라는 거예요. 배치표. 그래서 이제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은 진짜 바로 시험 봅니다. 둘째 주, 3월 둘째 주에 고1 첫 번째 모의고사를 봐요.
그리고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면 전국에서 자기가 몇 등 하는가 이런 거 봐요. 그러면 이제 충격 좀 받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합천중학교에서 내가 떨어져도 반에서 뭐 전교에서 내가 뭐 10등, 15등 이 정도였는데 전국 등수를 보니까 뭐 15만 등 막 이렇게 나와요. 예. 충격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전국적인 위치인데 그 전국적인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이냐가 이제 되게 중요하죠. 좀 더 이제 이걸 쉽게 보려면은 그냥 등급이 있으니까 등급으로 보면 좀 더 좀 큰 틀로 보기는 좋거든요. 물론 디테일하게 나중에 고3 때 어느 대학을 지원하고 합격하고 이런 거는 더 많은 이제 정보와 더 디테일한 어떤 그 분석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큰 틀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1 올라가서 3월 모의고사에서 최소한 국영수가 111이 나왔다. 모두 1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현재 위치가 요 정도. 인문계 쪽에서는 요 정도 급이고 2등급대가 나왔다. 예, 3등급대가 나왔다. 3등급까지 서울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4등급대가 나왔다. 이게 자기의 위치예요. 그다음에 자연계 쪽은요. 자연계 쪽은 이렇습니다. 1, 2, 3, 4 이렇게 이제 또 나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자신의 고1 때 이제 3월 모의고사부터 늘 전국적인 위치를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모의고사를 보라고 하면요, 우리 학생들이 모의고사는 꾸준히 공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 내시는 예습 복습을 뭐 매일매일 뭐 해준다 하더라도 하루에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국영수 과목을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생각나시잖아요. 겨울방학 때 또 학기 중에 무슨 공부하셨습니까? 중학교 때는 성문 기초 뭐 이런 거 보시고 고등학교 가서는 정석 보시고 이랬잖아요. 요즘 학생들이 그게 되게 약해요. 그래서 국영수의 기본 개념서를 잘 안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뭐 국어야 뭐 둘째 치더라도 수학하고 영어 같은 경우에 기본 개념서를 한두 권 정도는 반복해서 보는 게 굉장히 좋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모의고사는. 그래서 전국적인 자신의 국영수의 위치를 잘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탐구 과목은 고3 올라갈 때 이제 공부를 바짝 해주시면 되지만 국영수 과목은 꾸준하게 3년 동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수학, 영어의 기본서 한두 권 정도는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이제 이렇게 모의고사 좀 열심히 보라 그러면 선생님 저 모의고사 내신도 안 들어가는데 뭐 이거 열심히 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실제로 고등학교 가면. 근데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모의고사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위치가 왜 중요하냐? 제가 이제 EBS 강의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한 친구가 있는데 뭐 그 친구한테 늘 미안해요. 예, 그 친구한테 무슨 제가 개런티를 준 것도 아니면서 맨날 그 친구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극적이었기 때문에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모의고사 보면 대충 뭐 수능 때 열심히 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고 모의고사를 그렇게 열심히 안 봤던 친구가 평상시에 1, 3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모의고사 평균 성적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수능을 너무 잘 본 거예요. 수능 때 전체에서 2개밖에 안 틀린 거예요. 그 정도 틀리면은 실제로 인서울에 있는 웬만한 의대를 다 합격하는 수준인데 이 친구가 수능 끝나자마자 저를 찾아와서 그때 이제 그 수시 지원한 대학이 그 연대와 고대, 공대를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고대, 공대를 다음 주 토요일에 제가 논술을 보러 가는데 가채점 결과 제가 2개 정도밖에 안 틀린 것 같은데 고대, 공대 논술을 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보지 말라고. 너 만약에 그 가채점 점수 그대로 나오면 너 지금 정시로 가도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가니까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근데 제가 불안해서 수능 이전에 연대 공대를 봤다는 거예요. 논술을 이미 보고 왔다는 거예요. 수시로. 그래서 이제 떨어지길 바랬죠. 근데 붙어버렸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입시 지도하면서 정말 연대 공대를 붙었는데 그렇게 슬픈 표정으로 연대 공대를 입학하는 친구를 처음 봤고 결국 그 친구 연대 공대를 끝까지 다니지 못하고 중간에 나와서 다시 재수를 했는데
재수한 다음에는 수능이 그만큼 성적이 안 나왔어요. 연대 공대 갈 성적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평상시에 잘 봐서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입시의 또 하나는 그 만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 원서는 보통 이제 나중에 이건 지금 당장 필요한 정보는 아니고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수시에서 합격하면은 정시를 못 쓰니까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수시 원서에 이제 안정권을 찾고 뭐 이러는 이제 디테일함이니까 요거는 뭐 나중에 뭐 한 2, 3년 뒤에 얘기할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적당하게 써라는 거죠. 6장의 원서를 상향도 써보고 적정도 써보고 안정도 써보고 이런 얘기고, 보통 이제 수시에서 안정이라고 쓴 대학은 우리가 이제 지원을 시키다 보면은 정시 때 제일 좋은 그 학생이 쓰고 싶은 가장 좋은 대학과 수시 때 가장 하향 대학이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능 얘기는 이 정도로 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3학년 중3 학생들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래도 대학들이 평가하는 방식에서 학생부 종합을 다 모든 대학들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을 뽑아야 되긴 하는데 학생들을 학생부 종합으로 끌어올 수 없는 대학들은 결국 교과 전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무난하고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교과 100% 유형이 있습니다. 서울권 대학 중심으로 보면요. 교과 성적, 내신 성적만 무조건 100% 보는 학교가 한양대, 광운대, 명지대, 세종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 성적에다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래서 최소한 수능의 4개 영역 중에 뭐 2-3개 과목은 2등급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게 최저학력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뽑는 대학들이 있고요. 적성은 아마 지금 이제 중학생들은 없어질 거고요. 면접형이 있습니다. 그 보통 수도권 내지는 천안권, 지방 소재 사립 대학들이 교과 성적과 면접을 가지고 선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장 추천형이라고 해서 이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인하대 등이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일반 전형의 형태에서 있습니다. 이거 지금은 다 일반 전형의 이야기예요. 보통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합격선을 보면요. 보통 이제 1에서 2점 한 3, 4등급까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양대학은 아까 수능을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수능 없이 내신 성적만 보니까 1등급 극초반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요. 중앙대학은 이제 1점 한 6, 7등급에 수능 최저 한 2등급 선 수준 아이들. 네, 뭐 세종대학 역시 세종대학은 1등급 한 1.78등급 정도의 수능 최저 없이 뽑기 때문에 한 요 정도 학생들. 광운대학 한 2등급대, 상명대는 이제 3등급대, 숙명여대 그렇고요. 부산대가 좀 길죠. 여기 부산대, 그다음에 경기대, 뭐 단국대, 천안, 남서울대 해서 보통 이제 내신 1, 2등급 학생들이 주로 상위권 대학에 이제 선발되는 이런 방식이고, 요 파란색은 이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에요.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은 비슷한 수준의 대학이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조금 낮게 형성이 되죠. 수능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역시 여러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기본적으로 학생이 갖고 있는 서류만 평가하는 대학들이 있고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서류에다가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학교 2학교밖에 없습니다. 이화여대와 홍익대. 아마 요 기조는 아마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형태가 1단계 서류로 뽑고 2단계에서 면접을 하는 형태인데, 서울대 일반 전형,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한 수많은 대학들. 그다음에 서류와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대, 학추나 한성대, 그리고 학교장 추천하는 국민대, 경희대, 동국대,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또 농어촌 전형 선발도 서울대 같은 경우 학교장 추천이 있죠. 그래서 이런 유형별로 또 나눠볼 수가 있는데, 면접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실제로 이제 요 대학들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이제 면접들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느냐? 이제 학생부 종합이에요. 지금 이건 내신 성적인데요. 내신 성적의 A와 B 학생을 보시면 누가 더 우수한 학생으로 보이십니까? A죠. A는 올 1등급이고 B는 2등급도 있고. 그런데
학생부 종합은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대학으로 가요. 그래서 대학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학생들의 키, 몸무게 정보까지 갔는데 너무한다 싶어서 뺐어요. 얼마 전까지는 학부모님들의 생년월일까지 갔는데 역시 뭐 학부모님들의 나이차를 보고서 대학들이 또 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님 도둑놈이시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는 안 가고 이제는 뭐만 가냐면 학생들의 이제 성적과 관련된 또는 담임 선생님들이 평가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들어가는데 학생들의 성적에는 뭐가 있냐면 원점수가 있어요. 매 시험마다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받았나 원점수, 평균, 편차, 등급 이렇게 있는데 원점수가 들어가죠. 원점수를 확인해 봤어요. 원점수를 확인해 보니까 A 학생은 80점을 받고 1등급을 받은 거고 B 학생은 1등급은 아슬아슬하게 1등급이 안 되는 2등급인데 나머지 1등급 받은 것을 보니까 주요 교과에서 원점수가 확실히 탁월한 점수로 1등급을 받았더라. 원점수까지 확인을 했을 때 과연 A 학생과 B 학생 누가 더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B 학생이 우수한 것이 보이시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개념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등급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같이 평가해 주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서 만약에 A 학생이 B 학생을 이기려면 그래서 더 좋은 대학 가려면 이 학생은 교과 전형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B 학생은 학생부 종합을 써야 자기의 불리함이 커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두 학교의 성적표를 또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내신 성적에는 아까 원점수, 과목 평균, 편차, 석차 등급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중학교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관심 없게 보시니까 그냥 뭐 숫자겠거니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겠지만, 근데 이제 여기를 보시면 위에 있는 학교는 어느 학교인지 모르지만 원점수가 88점인 학생이 영어 1등급 받았고요. 2학기 때도 84점으로 1등급을 받았네요. 근데 아래에 있는 학교를 보니까 99점인데 4등급, 96점인데 5등급. 등급만 보면 위에 있는 학생이 지금 영어 1등급이고 밑에 있는 학생이 영어 4.5등급인데 딱 봐도 원점수만 봐도 미국인 만났을 때 누가 더 얘기 잘하겠습니까? 보이시죠? 아래에 있는 학생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다가 이것만 가지고 또 평가할 수는 없죠. 무조건 문제를 아주 쉽게 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중간에 편차라는 걸 또 볼 수 있어요. 편차는 뭐냐면 평균을 낼 때 키가 아주 크고 아주 작은 그룹과 키가 고른 그룹이 평균이 같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편차라는 것이 필요한데 아마 배웠을 거예요, 중학생들도 다. 근데 그 편차가 25.5라는 얘기는 뭐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 평균에서 상위 그룹은 25.5 위에 있고 하위 그룹 25.5 아래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투박하게 계산식은 좀 다르지만 그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권과 하위권이 지금 50점의 차이가 난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면 50점이면 보통 한 문제 틀리면은 2점, 3점 감점이 되니까 한 시험지 안에 하위권들은 20문제를 틀리고 있고 20개 이상을 틀리는 거고 상위권들은 이제 20개 이상을 더 맞출 수 있는 거지만 상위권의 점수가 그리 높지 않으니 이 학교는 지금 하위권 학생들의 점수가 원점수가 정말 바닥이겠구나. 어떻게 하면 저렇게 바닥 점수가 나올까 대학이 상상을 해보겠죠. 아, 수업 시간에 자겠구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학생은 그렇게 탁월한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 잠자는 아이들이겠구나 이렇게 보면서 이 학교의 교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학생부 종합에서는 1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반면에 아래를 보면은 이제 편차가 보이시니까 이 편차가 보이시나요? 여기는 지금 3문제 정도만 더 맞추면 최상위권이 가는데 3개 더 틀리면 꼴찌로 가는 아주 치열한 학교라고 이해가 되겠죠. 과목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과목들을 확인해 보다 보면은 그 학교의 분위기가 다 보여요. 따라서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생들은 두 가지 해결책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옆에 잠자는 친구들을 깨우셔야 됩니다.
잠자는 친구들 때문에 걔네들이 원점수가 낮게 되면 편차가 저렇게 벌어져 버려요. 그다음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또 뭐냐? 나는 내 원점수 관리를 하는 거죠. 물론 어떤 시험에 나는 이번 시험은 그냥 겸손하게 70점만 받아야지 이렇게 이제 시험 보지는 않겠지만 100점 만점에 꼭 100점 만점을 받도록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냥 무대뽀로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시험 범위까지 한 3-4번 봤어. 충분해. 내일 시험 잘 보겠지? 이렇게 잠이 들겠지만 100점을 목표로 하면은 내가 보고 잠들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내가 오늘 시험 범위에 이렇게 쭉 점검해 보면서 안 떠올라.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불 켜서 한 번 더 보고 자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한 문제 두 문제 헷갈리는 게 줄어들면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원점수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쓴다면 뭐 편차 벌어지고 뭐 한다 하더라도 또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체크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계열 및 학과 선택을 위한 이제 그 선택 과목, 아까 또 앞서 선생님도 선택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선택 과목을 뭘 해야 되느냐 굉장히 난감해 하는데요. 일단 고등학교에 가셔서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다양하게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무조건 물어보시면 안 돼요. 무조건 넌 뭐가 좋으니? 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너 왜 좋아하는 것도 없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같이 뭐 책도 읽고 그다음에 또 상담 선생님 담임 선생님하고 또 상담도 해보고 이러면서 또 이제 뭐 이 합천에서도 굉장히 많이 뭐 체험 활동 같은 거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많이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되 자기가 좋아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은 나의 존재감, 나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자신의 그 존재감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고 자신의 자아 실현하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로 선택 과목도 같이 이제 병행이 돼야 되는데 물론 이상적인 얘기지만 그냥 만약에 이런 이제 이상적인 진로 선택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과 쪽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너무 학과나 그 과목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편하게 가시면 돼요. 인문계는요 하고 싶은 공부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영학과 쪽에 관심이 있다. 난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하냐면 경제 과목을 꼭 이수해라. 물론 경제 과목 이수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경제 과목을 꼭 이수해라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강박을 갖는데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 경영학과를 가고 싶은 친구가 경제를 안 듣고 세계지리를 들었다. 말이 안 되나요? 대학에다가 어필 못 하나요? 나는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서 다른 세계 문화들을 잘 이해하고 그런 나라들에 맞는 문화 상품을 수출하고 싶어서 세계지리를 들었다. 말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과는 되게 말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문과는 좀 자유롭게 해도 되는데 이과 쪽은 아무래도 학과별로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학과들이 많죠. 여기는 좀 진로 진학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기계공학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미적분, 기하벡터, 물리원, 물리투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대학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차별화된 과목 이수가 필요한데 그 이과 학생들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깜깜이 전형이다, 금수저 전형이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지만 실제로 대학에서는 4개의 기준이 있어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4개의 기준이 있는데 학업 역량은 이제 대학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게 이제 학업 역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공 적합성은 크게 보면은 이제 앞서서 이과 학생들이 뭐 기계공학을 할 때 물리 과목이 얼마나 잘 나왔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최근에는 이 계열 적합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학생이 문과 계열이든 이과 계열이든 자기가 선택 과목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겠죠. 어쨌든 그러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와서 선택했던 과목들을 통해서 늘려야 할 실력이 있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필기 만민공동회라는 것을 필기했어요. 만민공동회는 뭐냐면 독립협회에서 주관했던 시민 집회인데 종로에서 했던 아주 큰 집회였어요. 그 만민공동회라는 단어를 칠판에 쓰니까 한 학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만민공동회에 진짜 10,000명이 모였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반이 이과반이었어요. 저는 거기서 좀 충격받았어요. 아, 이과 학생이라면 이런 질문이 맞다. 예, 자기가 고등학교에 와서 이과에 와서 수학 수리적인 것들을 계속 배운 친구라면 정말 저기가 10,000명이었는지 궁금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이어지는 질문으로서 10,00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요? 그것도 이과 학생이라면 충분히 의심하고 공부해야 될 내용이고 이 친구는 정말 이과적으로 성장한 친구구나. 물론 그 친구가 그냥 툭 던졌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친구를 굉장히 높게 봤고요. 그렇다면 문과 학생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럼 저희가 볼 때는 뭐 문학 쪽이나 이런 쪽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만민공동회를 보고 많다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은유적 표현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사회과학 쪽으로 좋아하는 학생들은 그쪽으로 이제 공부가 된 학생들은 그 만민공동회를 보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분노했을까? 뭐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 준다면 계열 적합성 내지는 전공 적합성이 성장해 나간 거죠. 이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 방식입니다. 인성은 이제 뭐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이야기인데 크게 점수화되기보다는 아예 뭐 패스페일이라고 하죠. 얘는 정말 대학에 가면 안 되는 학생, 대학에 꼭 와야 할 학생 이런 이제 느낌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발전 가능성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고등학교에서 주어진 그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뭐랄까 역량이라고 그러죠. 그런 이제 발전 가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활동이 많이 있으니까 그 뭐 체험 활동도 많이 있고 뭐 학급 뭐 반장 부반장 뭐 이런 학급 임원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학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자기들 대학에 맞춰서 이 네 가지 역량을 평가를 해요. 이렇게 점수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가톨릭 대학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보다는 전공 적합성이나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을 이제 주로 보는 거죠. 보통 이제 가톨릭 대학 정도 학생들이 지원하는 패턴을 보면 한 학교에서 이제 일반계 서울에 있는 일반계 학교에서 한 3등급 3.5등급 사이 학생들이니까 중상위권급에 해당되는 학생들이거든요. 이 학생들에게 높은 학업 역량을 요구하기는 좀 어렵게 되겠죠. 하지만 이 학생들도 중간중간 과목들 중에서 관심 있고 잘하는 과목들이 있겠죠. 그걸 이제 전공 적합성으로 이해해서 학업 역량을 반영하기보다는 나머지 부분을 높게 평가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냥 고르게 하는 학교가 있고요. 동국대처럼 전형에 따라서 두드림 전형하고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는데 전형에 따라서 반영하는 비율을 달리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뭐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농어촌 전형이 대체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기 때문에 같이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들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앞으로 뭐 폐지가 된다. 중학교 2학년부터는 폐지가 되겠지만 이제 중3까지는 가겠죠.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이제 학습 경험과 그다음에 교내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 하는가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 질문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대학이 자소서의 이 질문을 통해서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수업을 받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주세요. 생기부에다가 세특을 써주세요. 국어 수업에 이 학생이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을 읽고 어떤 떠오르는 이미지를 PT로 만들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했다. 이런 걸 써주세요. 그럼 학생들은 이런 세특을 보고서 가장 좋아하는 세특이 뭐냐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세특은 글자 수가 많은 거 되게 좋아해요. 그다음에 칭찬이 많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대학에서는 안 그래요. 대학에서는 이 학생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게 되죠. 이 간단한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대학에 궁금한 것은 이런 부분이죠. 이미지를 PPT로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게 궁금하겠죠? 바로 자소서에다가 이걸 쓰는 겁니다. 자소서에 쓸 때는 내가 자기가 만약에 이게 굉장히 자기가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매우 인상적이었던 내용이라면 내가 이거 이미지 만들 때 이 진달래 꽃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책도 찾아보고 저 책도 찾아보고 했던 그 공부했던 경험들과 그것을 만들면서 느꼈던 그 감정들을 자소서에 써주면은 이게 학습 경험 1번이 되는 거고요. 발표라고 돼 있죠. 발표 이것도 어떻게 발표했을까 대학이 궁금해할 수 있죠. 요즘 학생들은 발표 되게 잘해요. 그래서 발표하라 그러면 그냥 서가지고 뻣뻣하게 발표하는 게 아니라 뭐 쇼 호스트라고 하나요? 홈쇼핑 뭐 하듯이 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그 무슨 뉴스 데스크처럼 막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역시 어떻게 발표했는가가 이제 중요하죠. 근데 대학에서 관심 없는 건 바로 이런 거죠. 자꾸 꺼지네요. 큰 박수. 뭐 대학에서 큰 박수를 받았는지 작은 박수를 받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습한 경험이었다면은 자소서 1번에 학습 경험에 써주면 되고요. 혹시 이것을 발표하다가 자기에게 큰 감동이 있어서 야 인생의 어떤 큰 변곡점이 됐다. 그러면은 이게 의미 있는 활동이 되기 때문에 2번에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대학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보시면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1, 2, 3번 질문은 국가에서 정해준 질문이고요. 이건 대학들이 각자 독자적인 질문인데요. 이 가운데서도 또 아주 독자적인 문항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또 대학들이 원하는 인재가 나와요. 바로 뭐냐? 고려대학교 보세요. 고려대학교가 학생을 선발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자소서를 쓰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4번 문항이거든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예, 가고는 싶은데 그렇죠? 가고는 싶은데 어떻게 써야 될지 난감하잖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가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고려대학은 어떤 학교고 거기에 나는 이러이런 특징이 있어서 고대에 가면은 내가 정말 잘 맞을 학생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설정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주도성이에요. 독서 마찬가지죠. 독서도 세 권을 찾아라. 어떤 책을 골라야 될까요? 자기가 선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정하고 선정한 이유를 자기가 역시 다는 거예요. 성대의 컨텐츠도 마찬가지예요. 만화도 좋고 영화도 좋고 연극도 좋고 모두 좋아요. 그런데 그 선택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책임도 자기가 지는 거고 이런 일로 따지면 가장 난감한 대학이 바로 카이스트죠. 작성하고 싶은 내용 자유롭게. 엄청 난감하죠. 결국 대학이 원하는 것은 학습을 기피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발견하고 자기 주도성인 학생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에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오해와 진실 뭐 이런 것들 아까 이제 뭐 역량 보셨는데요. 학급회장이나 총학생회장 하면은 좋을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앞서 봤던 네 가지 역량에 영향을 끼쳐야 좋은 거예요. 독서 고등학교 가면 독서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이러는데 고등학교 가면 독서 얼마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세요. 독서는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고 또 독서 끝난 다음에는 독후 활동으로서 뭐 친구들과 토론도 하면 좋고 아니면 자기가 일기장 같은 데 써보면 좋고 독서만큼 좋은 또 경험이나 학습법은 없는 거죠. 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양보다는 질적인 게 중요한데 이제 독서에 대한 내용을 생기부에서도 빼겠다. 지금 2학년 중학교 2학년부터는 빼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이번에 한 거예요. 근데 뺀다 하더라도 독서는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라도 사고력이 높여져야 되는데 독서만큼 좋은 게 없죠. 과제 연구 이제 많이 빠졌는데 반드시 하든 안 하든 역시 이거 역시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역량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요. 봉사 이것도 이제 많이 고민되실 거예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봉사를 얼마나 해야 될까 고민하실 텐데 제가 봤던 학생은 600시간 봉사한 학생이 있었어요. 600시간을 봉사활동을 했다는 얘기는 600시간 동안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8등급이었거든요. 네,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봉사는 그냥 뭐 많으면 뭐 나쁜 것까지는 없지만 자기의 공부가 방해되면서까지 봉사를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냥 고등학교 가서 뭐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만 꾸준히 해주시면 고등학교 자체에서 하는 학교 봉사가 있어요. 학교 봉사가 한 10시간 정도 있거든요. 학교 봉사랑 자기 봉사랑 합쳐서 1년에 한 20시간에서 30시간 사이가 되면 3년 평균 한 60에서 80시간 정도 돼요. 그러니까 큰 문제 없어요. 그 정도면. 그다음에 대학과 전공 연관성이 높은 동아리를 해야 되느냐. 고등학교 가면 이제 동아리 때문에 학생들이 또 고민 많이 하는데
뭐 역시 뭐 정답은 문과는 상관없고요. 예, 이과는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제 최근 전형의 추이라고 하면서 어떤 국회의원이 서울대학교 합격한 학생들의 봉사 시간을 쭉 뽑았더니 막 140시간쯤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상장을 몇 개를 받았나 했더니 30개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개했어요, 언론에.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실제 예들을 찾아보니까 무조건 이렇게 전형적인 게 아니고요. 이런 학생들, 이 학생 보시면 내신은 이제 이 정도고 생기부 총량이 보통 요 정도 내신 가진 학생들은 20페이지 넘게 나오는데 얘는 총량이 적어요. 근태 상황도 출결도 그렇게 썩 탁월한 것도 아니고 대회 수상도 별로 없는 편이에요. 앞서서 서울대가 30개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8개였어요. 선출 임원 경력이 없어요. 반장 못했어요. 인기가 없었겠죠. 예, 그런 친구죠.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한 거예요. 학습부장 정도 뭐 했고요. 동아리 활동도 그렇게 두드러지게 뭐가 이렇게 맥락도 없고 뭐 그래요. 신문 스크랩, 요즘에 뭐 종이 신문도 거의 안 보는데 무슨 스크랩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형식적인 반이었고요. 1학년 때만 자율 동아리 2개 했는데 국어와 관련된 2가지 했습니다. 독서 활동은 1학년 때 11권, 2학년 때 13권으로 많이 한 편인데 3학년 때 공부한다고 한 권밖에 딸랑 안 읽었어요. 봉사 시간 합쳐서 70시간이 안 되는데 3학년 때 1시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친구의 교과 성적을 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대부분의 과목들이. 네. 그리고 붙은 학교는 이렇게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학생들을 일반화 시켜가지고 어떤 그 기준에 맞춰서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의 이제 필요한 역량들에 맞춰서 가시면 되는데, 그럼 아까는 1등급 때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이제 3등급 때 후반이에요. 3등급 때 후반이면은 이제 중간 정도 하는 친구죠. 중간 조금 아래, 중간 약간 위에 학생이죠. 4등급이 딱 중간이니까 그거보다 조금 잘하는 건데 성적표를 보면은 다 444에 3 몇 개가 있는 성적이에요. 그래야 3.77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특징이 있다면 3학년 1학기 때 물리 2가 1등급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모의고사 성적 그렇게 아주 탁월한 거 아니었고요. 대회 수상 한 5개 정도, 학급 부회장 한 번 했고 과학 동아리를 3년 동안 했고요. 독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봉사 시간 역시 60시간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붙은 학교가 이런 대학이죠. 바로 이과 학생은 전공적 합성 중요하다고 그랬죠. 물리 2가 1등급이 나온 게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 뉴스에 나오는 신문 기사에 나오는 아주 아주 일반화될 수 없는 몇몇 이야기들을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면접 유형은 이제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면접하고 심층 면접 2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면접은 학생의 인성이나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층 면접은 제시문을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형태인데요. 이렇습니다. 유형을 보면 이게 2가지는 이제 일반 면접의 유형이고요. 3번째가 이제 심층 면접 유형인데요. 뭐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네, 여기서 무슨 활동했어, 이렇게 이제 그냥 생기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쭉쭉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줘요. 이런 상황인데 학생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할 것 같아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그냥 뭐 특별히 준비가 돼 있다기보다는 학생이 평상시에 갖고 있는 생각을 토대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층 면접은 이런 거죠.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 가해 입장에서 나를 한번 비판해 볼래 한다거나, 아니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문제를 직접 구술로 푼다거나 하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약점 가리기나 약점 가리기에 너무 충실하려고 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면접하다 보면은 혹시 생기부에 나와 있는 자신의 약점을 면접관이 꼬치꼬치 캐물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약점 가리기에만 막 급급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담보다는 이제 자기가 했던 활동들을 조곤조곤 얘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나운서를 뽑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또 부실하면 또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면접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그 학과 교수들이 와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자기 학과에 지원한 학생이 자기 과에 대해서 미리 좀 많이 알고 오기를 좀 바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현재까지는 이 4개 대학인데 앞으로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주요 대학들은 요 4개 정도 대학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데요. 고려대학은 이렇게 보시면 4개 영역의 등급합 7이니까 2등급 3개에 1등급 하나 정도 나와야 되는 그런 수준이 되겠죠. 예,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바뀌니까 이거는 뭐 지금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선을 보면요, 보통 서울권에서는 한 2등급 후반대,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는 3등급 후반대까지 합격을 하는데요. 대학별로 보면은 지금 서울대나 연대는 이제 1등급에서 1.5등급 사이, 서성한도 역시 한 그 정도 1등급 1.5등급 언저리고요. 그다음에 고려대학이나 이화여대는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성적대지만 이제 요 수능 성적이 좀 높은 그런 구성이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중경외시 건동홍수부터는 되게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안에서 어떤 특정한 내신 성적보다는 그 전체적인 내신 성적보다는 특정 교과목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또는 세특이나 이런 데서 두드러진 것은 없는가 이런 게 더 많이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운대나 뭐 명지대나 상명대나 가톨릭대들은 이렇게 넓게 퍼졌고요. 농어촌 같은 경우는 서울권은 이래요. 보통 1등급 후반에서 3등급 후반까지도 되게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농어촌 역시 3등급 중반에서 4등급대 후반까지 다양합니다. 예. 또 구체적으로 보여드려야 되죠. 그렇죠? 안 그러면 안 믿으시니까. 예, 이게 보시면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선이고요. 이게 이제 농어촌 전형의 합격선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하죠. 예. 2등급 초반도 있고 뭐 5등급도 가끔 붙고 이래요. 모집 인원이 뭐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또 아이들이 또 지원을 또 안 할 때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과 역시 마찬가지죠. 2등급 초반도 있지만 4등급도 합격해서 일반 전형들이 2.45등급이라면 농어촌 전형은 3등급대가 이제 서울시립대를 합격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형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 성공법은요, 일단 적극적인 학교 생활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수능 공부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전형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수능 최저는 어느 정도 한 3등급 2개에서 3하나 4하나 정도는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능을 등한시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논술입니다. 논술, 이게 이제 어떤 대학의 논술 끝나고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예. 합천군의 인구가 얼마죠? 네? 5만이요? 5만이야. 이게 성균관대학교인데요. 이게 2019 논술 본 모습인데요. 이날 지원한 아이들이 4만 9천 명이었어요. 합천군이 와 있었어요. 합천군.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붙는 학생들 500명, 600명, 예. 정말 힘든 시험이 논술인데 아마 폐지 쪽으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되고요. 논술 실시 대학이 아무래도 서울권 대학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선호를 하긴 하죠. 이쪽 경남 쪽에서는 부산대하고 울산대 의대만 논술을 보고 있습니다. 여긴 대구가 좀 더 가깝죠. 경북대 논술 있네요. 논술은 이제 논술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거 꼼꼼히 보고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 아까 이제 우리 EBS에도 이제 논술 꾸준히 이제 논술과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있고 첨삭도 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되 글쎄 저는 그렇게 뭐 강력하게 막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정말 뭐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라면 뭐 좀 진지하게 고3 때 가서 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예,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거 찍어가지고 한번 친구들하고 빙고 게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빙고 3개 이상 만들어지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예, 이런 곤란하죠. 단톡방 눈팅만 하겠다라고 하지만 예, 배그 한 판만 아니죠. 예, 갑자기 뉴스가 재밌어진다? 곤란합니다. 이런 학생 제일 문제예요. 뭐든지 정각에 시작하는 학생. 예,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예, 왜냐? 이건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크노로스라고 하는 신인데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다 잡아먹습니다. 근데 이 신이 바로 시간의 신이에요. 시간은 우리가 만들지만 우리가 막 잡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노로스가처럼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요. 중학교 과정의 기본기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이 겨울방학 또 겨울방학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겨울방학이라고 얘기하면요. 아이들이 겨울방학까지 기다려요.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중학교 때 우리 배웠던 거 충분한 복습이 돼야 돼요. 아까 서울대 간 친구 보셨죠? 중학교 과정부터 다시 다져가지고 자신의 개념을 완성시켰습니다. 중학교 과정 기본기 잘 확인하시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하는 게 좋은데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농어촌 전형의 농어촌 지역, 읍면 지역 학생들이 합격하는 비율이에요. 네. 학종이 가장 많아요. 농어촌 전형 학종이 많다 보니까 그 다음이 이제 수능인 거죠. 그래서 학종 대비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고등학교 가셔서 그다음에 대학이 선호하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코어가 아니라 스터디를 한 학생이 돼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석차 등급이나 이런 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정말 학습을 충분히 많이 한 학생이 좋겠고요. 또 자기주도적인 학생, 또 인생 활동을 경험한 학생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 입시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대학 입시를 목표로 고등학교 생활하는 친구들은 망해요. 그 뭐냐?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고 나의 가치를 생각하고 준비한 학생들은 흥해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도 교육이거든요. 그냥 교육의 한 차원에서 입시 자체에 집착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가서 정말 자신의 가치와 보람을 찾는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부모님들께 또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중학생들인데 10년 전에 그렇죠? 10년 전에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생이었겠죠. 그때 6살, 7살. 예. 유치원 갔다 와서 얘기합니다. 엄마, 나 유치원에서 오늘 뭐 배웠는데 아무래도 나 그 배우니까 나 대통령 해야 될 것 같아. 나 대통령 해도 나 대통령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보통 우리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예 요즘에 와서 아이가 갑자기 학교 갔다 와가지고 나 대통령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미쳤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도 하죠. 근데 아이가 바뀌지도 않았고 남의 집하고 아이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부모님이 바뀐 것도 아닌데 우리는 때로는 이제 너무 많은 지식과 정보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를 좀 단죄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거보다는 아이들의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넓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서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힘있게 좀 나가셔서 합천군도 빛내시고 또 더 나가서 개인의 삶도 빛내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